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2006년 2004다 29736 판결을 소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드라는 이분법, 디카노미로 나뉘어졌었는데요. 이제 한 20세기 후반 이후에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 중간에 있는 한계적인 상황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왔고, 최근에는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조항이 바뀌면서 노무제공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는 프리랜서라든가 뭐 외국에서 디펜던트 컨트랙터, 의존적 계약자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여하간 문제가 되는 거는 공장에서 플랜트 일하는 사람, 사무직 근로자처럼 명확하게 근로자가 인정되는 사람들은 사례를 내지 않겠죠. 보통 한계적인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그 어린 시절에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 또는 최근에 여러분들 삶에서는 뭐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들, 아니면 그 짐 갔을 때 그 헬스 트레이너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 위탁 계약이라든가 용역 계약이라든가 프리랜서 계약이라든가 다른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 자체가 뭐 출퇴근이 없다든가 아니면 임금 자체를 성과급 보합급으로만 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되게 희석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꾸민다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구속력 하에서 업무의 내용을 타인이 결정한다. 타인 결정하고 업무의 과정을 통제를 받고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는 보통 뭐 영어로는 threshold question, 문턱 문제라고 해요. 노동법이라는 법 체계에 진입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었고,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뭐 주휴수당이라든가, 우리가 근로기준법 전반적인 체계 내에서 강행적으로 사용자한테 법정에 스태츄토리한 의무로 부과되고 있는 것들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노무제공자 측에서 그것을 이행하라는 방식의 소가 제기가 되죠. 그러면 그 소가 제기가 됐을 경우에 이제 실제 재판에선 선결 문제가 되겠죠.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요구되는 그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선제되어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사례를 풀게 되면 로마자 1번 문제의 소재 부분에 이제 쟁점이 되는 퇴직금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갑 또는 을, 뭐 그 사안에 따라 그런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를 기술해 주시면 돼요. 판결의 맥락을 보시면 근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이것은 이제 흔히 프라이머시얼 팩트, 사실 우선의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계약 형식 강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강행법규인 거잖아요. 당사자의 의사로 이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겉으로 보이는 외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에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너무 당연한 접근인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먼저 이제 사실로서는 원칙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이제 지금 볼게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야 53년 근기법 제정 때부터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노동법이라는 건 처음에 공장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가 뭐 이제 영업점의 점포에 있는 그뭐 상업 대리인들 적용되다가 이렇게 이제 업종이 추가가 되어 오던 맥락이 있거든요. 150년 전부터. 근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라는 것은 모든 직종, 트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이란 말 자체가 종속성을 조금 보여주죠. 임금이란 말 자체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종속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주죠. 뭐 급료나 보수라는 거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사업이나 사업장애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것이 근대의 그 기업 구조라는 것은 위계 구조화에 만들어지죠. 하이라키 구조화에 있잖아요. 그런 데 내에 편입되어 있는 종속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전 그렇게 해석해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를 제공하느라는 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사용종속 관계라는 말을 추출을 하는데, 문헌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말이 사용종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노동을 제공한다, 노무를 제공한다, 근로를 제공한다, 일상적인 언어 관용으로는 뭐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헌 자체에는 사용 종속성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고, 저는 임금이라든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말에서 그걸 좀 추출을 하는데, 그건 이론적인 얘기인 거고,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근로를 제공하는 이라는 말에서 이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근로자이다 라고 봐요. 통솔은 사용 종속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한다라는 얘기고, 근데 사용 종속 관계란 말은 되게 모호하죠. 되게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종속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근거 지으기 위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보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전 법학 반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유형적 개념 형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용 종속 관계가 무엇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관계가 유형적인 표지들이 인정이 되면 사용 종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면 그것이 줄어든다. 라는 방식의 귀납적인 판단이죠. 그런 걸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법원이 실제로 사용 종속성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주되게 고려하는 사실관계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종속 노동성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업무의 내용과 시간과 장소를 누가 지정하느냐? 타인 결정성. 상대방이 지정한다. 프리랜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근로자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일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책 언제까지 번역해와 라고 하면 도급이죠. 그런데 우리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매일 몇 쪽씩 번역하고 나한테 검사를 받아. 그러면 그건 근로계약인 거예요. 결과 중심적으로 어떤 과업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우리 도급으로 관념하는 반면에, 그 과정을 통제하는 것, 노무 제공의 과정 자체에서 이제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가 어느 정도 상당한 지위 감독, 구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자성이 강해진다라는 접근인 거고, 반대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일하는 사람은 보통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대별하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떠한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성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강하게 이제 자영업자, 사업자라고 판단된다면, 그거는 이제 그 반대도 성립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영업자로서 자유롭게 시장에 접근하고 자신이 가격을 결정하고 자신이 노무의 개시와 종류를 결정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근로자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품과 원자재를 소유한다던가 이윤이나 손실을 직접 감당한다던가 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실태 자체가, 현실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영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근로자에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판단 표지인 거고, 흔히 말하는 평가 장애 사실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의 대가성이라고 보는 건데, 아까 제가 임금이란 말 했잖아요. 임금이란 말 자체가 노동의 대가, 옛날 법령에서는 그 근로의 대상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지금은 대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옛날 판례에서는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 건 지금 쓰실 때는 대가라고 고쳐 쓰시는 게 정확하긴 해요. 여하간 보수가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나중에 임금 관련된 것도 보겠지만, 근로 자체의 대가라는 거는 이제 임금의 발생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어쨌든 노동 자체에 대한 대가인 거고, 이걸 보여주는 게, 만약에 그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 일정한 기간에 대해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노무의 대가성이 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속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성이라는 것은 뭐 이제 영국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릴레이셔널한 컨트랙트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우리말로는 계속적 관계인 거죠.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스팟성으로 뭐 이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시간으로 노무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유형적 표지예요. 그 두 번째로 익스클루시브 전속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전속해서 일을 한다. 또는 내가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다. 이것이 영국에서는 퍼스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적인 행동이다. 우리 민법에 보게 되면은 고용계약의 일신 전속적 성격이라는 말 나오죠. 예컨대 이제 다른 노무계약 같은 경우는 이행보조자를 쓸 수가 있어요. 수급일은 이행보조자를 쓰는 게 당연히 가능하죠. 반면에 근로자는 이행보조자를 쓰는 게 원래 허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상대방이 노무 이행할 수 있는 적격성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고 그걸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예컨대 여러분이 나중에 근로자가 됐는데 동생을 출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전속성이다. 여기까지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성을 이제 근거 지우는 표지들인 것이고 반면에 이제 법원에서 많이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당사자가 사용자가 이제 그 교섭력의 우위를 가지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라든가 실제 이행 과정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용자는 근로자 안 만들고 싶어해요. 근로자가 되는 순간에 4대 보험 부담해야죠. 퇴직금 줘야죠. 그러니까 가급적 근로자 안 만들려고 뭘 한다? 아, 이 사람은 이제 그 이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 어떤 보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라고 하는 거고 뭐 요즘에 뭐 가짜 3.3 그런 말 나오는 금액락인 거예요. 또는 뭐 4대 보험 관련돼서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4대 보험 가입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타 법령에서 근로자인지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인지 구분되는 취급이 노동법 관계에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예컨대 고정급이 있느냐 또는 뭐 이제 뭐 취업급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연하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유형적인 표지들이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판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언급한 사실 우선의 원칙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계약의 형식 포멀이 아니라 실질, 컨텍스트 맥락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컨트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의 통제하에 일하고 있다. 뭐 서버디네이션 그런 말은 좀 거창하고 통제하에 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타인이 정한 노동을 타인의 통제하에 일하고 있다. 회사라는 위계구조 하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의 지배력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종속관계라고 보시면 얼추 이제 뉘앙스가 통할 것 같고 이것이 사실우선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하는 표지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는데 번거롭더라도 이건 외우세요. 이 워딩 그대로 외워두시면 제일 좋긴 좋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열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첫 번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 타인 결정, 취업 규칙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이게 이제 2006년 전에는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다가 이 판결로 바뀐 거거든요. 이제 종속성의 뭐 기준을 좀 낮춘 거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기까지가 업무의 타인 결정성과 구속적인 업무 지시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개념 표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의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들 요거 하는 것은 이제 사업자로서의 물적인 토대인 거죠. 제3자를 고용 업무를 대행하거나 사업자가 보통 갖는 그 사업의 인적인 조직인 거죠. 이건 뭐예요? 요게 있다 그러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사업자이냐 인터프레이너이냐 셀프 인플로이드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정도가 인정되면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야 자영업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무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을 누가 안고 있느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노무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거래 조건을 결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결정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으로 인한 위험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어디에 애트리뷰트 귀속돼요. 그러면은 그건 상대방한테 귀속되는 거지. 이 노무 제공하는 사람은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 방금 말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가 누구의 징표야? 이건 사업자의 징표죠.
어떤 사람이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을 부담한다? 그건 뭐예요? 근로자에게보다는 사업자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3, 4가 묶여서 사업자성의 부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가? 근로 자체의 대가는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아까 법상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건 근로자가 되는 거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는 일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으면은 근로자성이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뒤에 나올 테지만 여기 또 다시 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는 중요하진 않다. 기본급이 없다, 완전 성과급제다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도 봐야 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멀티 팩터 테스트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는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사실 이런 세가 있다기보다 소득세법상 개인소득세인데 근로소득으로 이제 그 소득을 분류하는 걸 근로소득세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지, 사회보장제도 관련돼서 근로자 인정받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인정받는 거는 뭐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을 의미하죠. 그렇게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도 봐야 되는데, 다만 그러한 것들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크게 의지하지 마라. 사용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표지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만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보호의 범위 밖으로 이제 익스펠, 추방할 수,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는 너무 당연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보았던 2006년 판결은 대학에서 종합반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학원들 다녀보셨을 텐데, 학원들이 보통 이제 단과반이랑 종합반이 있잖아요. 단과반 선생님들은 보통 뿜빠이로 계약을 하죠. 수강료의 몇 프로를 강사가 가져가고 몇 프로를 학원이 가져가고, 그러면서 뭐 이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학원 강의만 맡아서 아직 도급에 가깝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근로자서 인정이 안 되겠지만, 학원 종합반 강사, 뭐 특히 기숙학원이나 그런 거는 뭐예요? 매일 출근하죠. 담임이 있죠. 학생들을 관리하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원이 아니라 일반 학교의 교사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노무의 제공은 실질적으로 통제하에 있는 거고 근로자성 인정될 여지가 크겠죠.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건 참고 판결로 제시가 된 2022년 판결은 사실관계는 이걸 좀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 보험회사인 갑이 보험회사의 지점장 추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은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법상 지배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큰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유로운 노무 제공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마지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수의민인지가 애매한 상황인 거고, 예전에 많은 판결들은 이런 사람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업무 위탁형 지점장으로 보시면 사실관계가 지점의 운영관리 총괄하면서 보험 설계사 도입 교육하고 관리 업무하고 지원 업무하고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거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민법의 위임 계약에서 위임 계약의 해지는 자유롭죠. 왜냐하면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어떤 이게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가 자유로운 거고, 민법 판례 보게 되면 해지를 제한한다는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즉 위임 계약은 늘 해지가 자유로워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수임인이라 그러면 이 해지는 자유롭지만 근로자가 되는 순간에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근기법 23조 1항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justifiable 할 수 있는 코즈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 이 사안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수임인일 경우에는 해지가 자유롭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쟁점은 이 갑의 근로자성 여부이다가 문제의 소재에 기재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회사는 근데 그 하이라키 구조를 보게 되면 지역본부, 지역단, 지점으로 이어지는 영업조직이 있고 위계구조가 보이죠. 지역단장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도 시기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일일 보고 매일매일 보고하래. 현장 활동 보고하라고 해요. 이거 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표현이 뭐예요? 상당한 업무 지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 위탁계약 만료 전에도 실적 부진 등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점 변경 가능하고, 이거 뭐예요?
배치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가 되면 너 저기가 라는 말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어느 정도의 회사의 위계구조 내에 편입된 사람인 것이고 통제력 하에 있다는 사람인 거죠. 근로자랑 다르지 않다. 실제 업무 시간도 정규직과 다르지 않았고 휴일도 보고되었고 출근부가 아니 세상에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출근부 있는 거는 모순이죠. 선생님들 프리랜서는 프리해야 돼요. 언프리하잖아. 야 프리랜서가 이렇게 언프리하면 프리랜서가 아닌 거지 라고 어떤 인식할 수 있는 맥락이 노동법의 맥락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위탁 계약형 지점장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 비품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계산도 없었고 뭐 이쯤 되면은 이런 사람을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근로자가 된다라는 사실관계였고 최근의 사례였고 이제 앞에 있던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학습지 교사라든가 하는 이제 정말 약간 높다 낮다라는 뭐 말단에 있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위 직급들에 대해서도 이런 판례가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더 나가게 되면은 뭐 임원의 근로자성이라든가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하진 않을 거고요.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작년 2024년 그 팔모 문제였던 건데 언급했던 헬스 트레이닝이에요. A 회사는 30명 PT 트레이너를 10명의 사모직 40명이죠. 근데 A 회사와 PT를 제공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써야 되는 말 뭐예요? 계약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계약의 라벨은 중요한 게 아니다. 3년간 근무했다. 어느 정도 장기간 계속성이 인정된다. 출퇴근, 근무 시간, 근무 일정, 휴가 등 근태 관리했다. 뭐예요? 아까 말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 지시에 따라 청소. PT 강사한테 청소시키면은 근로자 되는 거 감수해야 돼요. 청소, 시설 관리, 업무 수행 뭐예요?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했다. 프로그램 가격을 정해주고 매출 목표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그 수익과 이윤 같은 걸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야? 이런 건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업자성이 약화됐잖아요. 만약에 PT 강사가 사업자성이 인정되려면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강사는 시간당 20만 원 청구하고 안 나가는 강사 5만 원 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정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정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자영업자로서 성격이 약화된 거다. 게다가 이제 OT 무료 수업 스케줄을 정해주었다. 이거는 자영업자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거부도 못했다. 구속당했잖아요. OT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구체적인 통지했죠. 기본급이 있었다. 성과급 기본급 있는 거는 임금의 대가성이 보여주는 거죠. 성과급은 잠깐 머리에서 빼세요. 사업장에 설치된 기구 이용을 지도하였다. 누구예요? 비품을 누가 했다? 비품을 사용자가 비품을 제공했다. 다른 강사로 제치할 수 없었다. 전속성이 있었다. 계약 기간 동안 딴 데 못 갔다. 전속성이 있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이만큼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로자성을 근거 지우는 표지들이에요.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포섭하세요. 이건 또 그래도 배점이 있는 얘기일 거야.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안 왔고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다. 아까 쓴 표현으로 사회보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법원이 제시한 부수적인 판단 지표에 대한 판단 방법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안 작성 해봅시다. 물론 이제 관련 법리 들어가면은 제가 이거를 좀 상세하게 쓴 이유는 질문이 뭐예요? 퇴직금이잖아요. 이걸 막바로 근로자성이라고 써버리게 되면은 배점 중에 일부가 날라가요. 퇴직금 청구하였다. 정당한가? 그럼 뭐 해야 돼요? 브릿지를 만들어줘야죠. 질문은 퇴직금이다. 그런데 퇴직급 보장법에 따르면은 퇴직급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는 동법 2조 1호에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 여부이다라는 것이 사안의 쟁점 부분에 설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배분된 점수를 뭐 잘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앞에서 봤던 이 판례법리인 거죠. 근위법 2조 1항 2호는 법조문을 쓰셔야 돼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무에 제공하는 자. 법에는 사실 이게 없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거니까 이 법문인 거고. 그런데 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가지고 판례는 사용조속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못하다. 종속성. 사실우선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법문은 이렇다. 판례는 사실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 계약처럼 뭐 퍼스널 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한 건 문제가 안 된다. 사용중속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독립자성 여부,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 등 지위 등을 고려하지만 원천징수나 4대 보험 등은 부수적 요소로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안이다 라는 것이 핵심인 거고 포섭해보자고요. 이 사안에서 출퇴근 근무 일정 휴가 관리했죠. 청소 시설 관리 회의 참석 지시했죠. OT 스케줄 보고했죠. 이런 건 다 뭐예요? 지휘 감독에 관한 부분이에요. 회사 기구 사용했죠. 자본 투입 없었죠. 대처하면 불가능했죠. 손익분담 없었죠. 뭐예요? 사업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급이 있죠. 근로대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3년간 계속했다는 거고 타회사 못 간다 전속했다. 뭐 전속성 중에 다른 얘기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도 전속성에 들어가요. 조세법상 사회보상 제도는 부수적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은 근기법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답안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